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전격 불출마 선언에 정치권의 이목은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연일 이틀 동안의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을 향한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죠. 정호김 전 의원, 조현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해서 장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도 정책 의총을 이제 취소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뭐 어떤 생각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표직 사퇴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 생각인데요. 드는 이유가 그동안에 사실 그 두 사람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았겠지만 김장연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윤핵관의 대표적인 표상인 것 같이 상징화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지금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려달라.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장고에 들어갔다라는 건 장고가 끝나고 오늘쯤 뭔가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길어지면은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의 임팩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표직 사퇴까지는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불출마에 대한 사전 언지를 받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고가 깊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마당에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대표를 사퇴하는 것은 사실은 김기현 당대표의 의중과는 무관할 것 같아요. 용산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그만두는 순간 비대위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비대위 전환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용산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당대표까지 사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잔고가 깊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의사까지 들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 중이시다 보니까 아마 귀국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언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적어도 당대표 사퇴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 정도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최고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쯤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용산과의 어느 정도 좀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교감이 있으면 안 되죠. 원래 교과서대로 정치를 본다면.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로 반추해 보건대 교감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현실론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하려면 순방 중에 하는 것이 갔다 온 다음에 하게 되면 또 교감이 있었구나라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대표직 사퇴와 관련해서 저는 조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지금 이제 총선 전국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보다 중요한 것이 아마 선대위 내지는 공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느낄 것인가 당내에서 오히려 새롭게 선대위를 만들고 공관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권자들의 그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순방 중에 결단할 생각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발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를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울산 출마는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내려놓을 건 벌써 결단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까지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지만은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는 아니라도 뼈대를 하나 띄워주는 것 같은 어제 심정일 장제원 것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같습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고 아마 김기현 대표도 바로 울산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하고 울산 지역구를 내려놓는 것하고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뭐가 더 바람직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 포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살점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지역구를 이번에는 내려놨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대사처럼 그 계획이 없이 단순히 선당 후사하라 정치인들은 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살점을 떼내는 선택을 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선택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정보지도 많이 돌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좀 궁금해서요. 그걸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치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단 내려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럼 왜 내려놨지? 92대의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결기를 보여줬는데 왜 내려놨지에 대해서 뭐 정보지처럼 저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격적으로 내려놨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난 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떡볶이 회동 이후에 그 돼지국밥이었나? 예, 오찬을 함께 했죠. 네, 그때 보니까는 다른 의원들은 안 나왔는데 장제원만 나타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 순방 중에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자면 저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결국은 요번에 대통령이 소프트 파워를 행사한 것이 아니야서부터 시작했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나름대로 부산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 계획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요번에 내려놨다. 그러면 이제 후속 조처가 필요한 겁니다. 당내에서 뭔가 혁신위의 어떤 그 요구대로 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장제원이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자리에 이렇게 물러난 자리에 용산의 핵심 관계자가 들어올 것이다.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의원께서 만약에 진짜 충심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그 전에 이미 간증 활동도 하시고 차량 92대였나요? 버스도 동원하시고 지금 절대로 불출마하지 않겠다. 사상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자기가 지난번 비서실장 때부터 불출마 선언을 고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구태여 회동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뒤에 직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윤심을 제외하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자기의 지역구를 내려놓는다는 건 큰 결심이고 희생이죠.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의 지분도 엄청나겠지만 사상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정도의 지역구가 탄탄한 그런 의원이세요. 그런데도 스스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윤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은 사실상 자의가 아닌 타의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 이면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번 불출마를 통해 가지고 자기 희생의 모습을 영남 중진 의원으로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에 과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입각에 대한 얘기라든가 추후 2년 반 뒤에 열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애초부터 부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부산시장에 대한 그런 뭐 언지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장제원 의원의 사퇴, 불출마 선언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떠한 혁신인지 또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 빈자리는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용산에 있는 용액관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건 지켜보면 아실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죠.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 이번 총선에서 당장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추후 다른 정치 이제 어떤 방향들을 모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역할을 하면 백의종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말은 맞을 것 같아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생각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쁠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약속을 받았다? 2년 후에 대통령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 그거는 약속을 설사 가사 만에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정치판의 약속이라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권력 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대통령실에 누가 또는 검사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그 집권당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핵관 내지는 뭐 중견 그러한 그 다선 의원들이 내려놨는데 그 자리를 누가 봐도 새로운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놓는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또 야당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정무적 감각이 없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앞으로 또 총선 전국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입장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도 장제원 의원이 없어졌네? 아니면 불출마를 했네? 네네. 잠시 사라졌네? 네. 그러면은 갑자기 국민의힘을 찍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들으면 웃어요. 예, 무슨 구국의 결단으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다? 천만에요. 선거로도 퇴출될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당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려운 지역이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어젯밤 오늘 아침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번 주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부분이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에게 뭔가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그 촉구가 왜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가느냐, 이거 용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물론 우리 변호사님은 안 그러시지만은 이렇게 TV에 나와서 평론하는 사람들도 다 자신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그거를 시청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김병민 그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탈당을 해갖고 신당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어떤 혁신의 일보가 내디뎌졌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을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김기현 대표한테 막대하느냐,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피해 심리가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를 대표 시절에 그렇게 그 코너에 몰더니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옹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심리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그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예요.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광진의 그 지역구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내에서 들풀처럼 혁신의 모습이 일어나야 본인이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반영된 발언이다라고 보여져요. 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 중에 상당 부분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단 하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선거로서 퇴출될 부분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제원 의원은 워낙 지역구가 탄탄하시기 때문에 아마 선거 무소속으로 나가셨더라도 되셨을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는 없는데, 나머지 말은 맞는 게
어찌됐건 지금 장제원 의원이 물론 친윤 핵심이긴 하지만 불출마 선언한 게 어떻게 지금 혁신과 연관되어질지 아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진 의원들의 그런 불출마 선언 자체는 존중해야 되고 혁신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의 그런 주체와 대상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의 그런 용핵관들을 내려꽂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아마 국민들에게는 혁신과 그런 등가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들불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중진 의원들이 좀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 말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의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현역 영남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아마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로 아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겠다,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용산의 의중에 따라서 타의에 의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들불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친윤이라고 많이 평가되는 권성동 의원 등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고 윤한홍, 권성동 이렇게 두 의원은 함께 만났다, 1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 여기서 불출마 이런 얘기들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 이것도 그동안에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나를 소위 윤핵관에서 빼달라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렇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장제원 한 사람만 불출마하는 걸로 국민의힘 혁신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그 다음에 후속으로 뭔가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얘기도 맞아요. 이걸 다선 중진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 보고만 내려놔야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볼 땐 초선 중에도 내려놔야 될 사람이 꽤 있어요. 초선답지 못한 초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당 내에서 뭐랄까요, 좀 윤심을 이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초선들도 사실은 혁신 대상이다, 이런 목소리가 네. 서서히 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애초부터 그 혁신 대상 얘기를 할 때 지역과 선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과 선수만으로 혁신 대상이라고 보는 거는 마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폄훼하는 거나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도 아직까지 정치 일선에 뛰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진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초선이라 하더라도 늘 구태와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자체는 초선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선이 훨씬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다가 과거에는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정말 3성급 초선, 4성급 초선 할 정도로 그 정치의 험지에서 굉장히 많은 공력을 쌓아가지고 들어온 초선. 그러니까 정치판의 생리라든지 구도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냥 전혀 정치에 경험이 없다가 초선으로 들어오면은 그 내부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상황을 잘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 나를 공천해 줄 사람이 누구지를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초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거의 지난번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연판장 돌릴 때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일련의 그런 움직임도 그렇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지, 물론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제3자가 볼 때는 마치 또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초선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그 혈기가 왕성하면서 사회 정의라든지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당 권력이나 국가 권력과는 전혀 다른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초선도 내려놔야 될 사람 꽤 있다고 보여져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는 와중에 민주당 일부 비명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재명만 계속 팔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에서도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민주당에도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현역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뭐 물러나야 될 때를 아셔야 되는 분들이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혁신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혁신은 말이 혁신일 뿐이지 사실상 용산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떠한 혁신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절대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대여 전선을 공고하게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혁신의 대상을 선정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아마 다수의 의원들께서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지금 세종시 갑 국회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식으로 불출마 선언은 총선에 임박하면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 또는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 해야 된다.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 사람들 이제 현직 장관인 한동훈, 원희룡이 장관들 뭐 총선에서 역할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그 상당히 부각되는 물론 그 확장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당을 위해서 지금 험지 출마를 공공연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이제 그 총선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그만큼 본인들의 어깨에도 상당히 무겁고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은 분명하고요.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치판에서 보면은 사실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의 그 한 일보가 결국은 일보에서 끝이지 않아야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 여당 야당을 떠나 이 사회에도 바람직한 건데 그 지금 민주당이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그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예, 마침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던 차였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노선 발언의 여진이 계속 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하고 정몽준의 국민통합 21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철새, 김민세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제 선택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경시한 방법적 오류가 있었고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비판하며
오늘의 이낙연을 옹호하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며 특히 야권 분열의 의도로 전혀 동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의 제 선택을 비판하신 분이라면 100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심지어 반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민석 의원께서 사쿠라라는 단어를 쓴 거는 사실은 좀 과격하고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2002년에 탈당을 했다가 사실상 거의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치권에서 명분 없는 탈당과 신당 창당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런 조금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말리고자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함께 해왔던 분입니다. 오선 의원의 전남 도지사 그리고 당 총리, 당 대표까지 함께하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함께 누려왔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분이신데 어떠한 명분 없이 갑자기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정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과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보다 먼저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초선 의원이었을 때 재선 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낙연 전 대표를 봐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하는 행동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주장을 흘리고 있을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옹호하고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의 모습은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그 부분을 좀 뼈저리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좀 568 기득권 정치인 586 정치인들한테까지 좀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586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공적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민주주의를 앞당긴 세대로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586 세대가 후퇴하는 것과 김민석 의원의 발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586 세대로 불리는 분들이 지금 다수 의원들이세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런 비판을 하신 분도 586 세대시죠. 김종민 의원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586 세대의 전진 후퇴와는 무관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명분 없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원들로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오히려 자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그 586 세대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의 증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 민주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결국은 경제적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민주화를 본인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저 오만한 태도에서부터 문제의 싹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침묵했던 보수 넥타이 부대들이 그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광화문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민주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386이 마치 민주화는 우리의 전유물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등장했던 586 세대 지금은 386에서 586이 됐죠. 송영길서부터 시작해서 조국 지금 그리고 김민석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586 세대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이미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라는 굉장히 올드한 발언을 하면서 역시 586은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굉장히 크게 깊이 각인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판은 누굴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거의 그 기를 쓰고 거의 그냥 그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뭔가 이 신당에 대한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여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그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잘 움직이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파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걸 당내 민주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천을 받으려면은 당대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내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당내 권리당원들의 대다수가 자기네들은 그렇게 불러달라 그러지 않지만 말라 그러지만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 중심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정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예요. 대의 민주주의. 과연 그 당내의 권리당원이라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의 가치와 정치 정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당원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당이 아니라 마치 또 1인을 위한 도당 내진 붕당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물론 민주당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당이 다 그런데요. 왜 요새 그 민주당에서 그 얘기 많이 하대요. 서울의 봄 영화를 그 계속 언급하면서 이게 국민의힘 검찰공화국 운운하는데 거기서 가장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대사가 뭐냐면은요. 콩고물이에요, 콩고물. 결국은 권력 중심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콩고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집권당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아닌지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해보고 다시 반추해보고 이래야만 대한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전 정권의 3명의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머지 둘 정세균, 김부겸 이 총리들을 안고 갈 것인가, 안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1대1로 뭐 대화 같은 거 만남 추진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경일까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양측의 어떤 입장 조율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머지 정세균 총리와 김부겸 총리와의 회동도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차기 총선에서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원로분들을 모시고 다음 하나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통합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당장 신당 창당에 대한 움직임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신당에 대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만나는 게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마 고심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키 자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더 이상 나아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가 있다. 민주당을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통합으로 보이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얘기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 초청이 좀 같이 됐더라고요. 만날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잠깐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얘기를 해봐야죠. 지금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뭐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마 그 세 사람이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영화 서울의 봄 보신 거죠? 저는 이번 주말에 볼 예정이고요. 그 예정이시고요. 콩고물 대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예, 그 영화와 관련해서 지금 안민석 의원은 뭐 천만 관객이 돌파하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뭐 일단 이게 MZ세대에게 굉장히 지금 선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영화이긴 한데요. 이 영화와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안민석 의원의 주장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참 재미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12.12 군사 반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에서는 그런 사실의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사정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엄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러한 말을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군사 반란의 수계와 어떠한 비슷한 점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12 군사 반란에서는 하나회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검찰 하나회라는 말이 지금 다시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국민들이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 안민석 의원 하면 최순실, 윤지호 뭐 해갖고 시리즈로 생각이 나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12.12 군사 반란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란으로 대통령 됐습니까? 국민이 투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차별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 젊으신 변호사님이 군사 반란 수계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12.12 이후에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회를 누가 척결했느냐. 바로 국민의힘의 원류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을 많이 기용하고 또 독선적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당과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비판을 해왔어요.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생산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이거를 군사 반란의 수계 내지는 12.12 쿠데타와 엮는 민주당 그 지나친 과함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도가 생각보다 반사이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조연산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